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깡락입니다. 깡깡!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주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시장의 흐름과 원리를 정리한 다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해 하반기에 기회가 온다, 반드시 잡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렇다면은 이 다오 이론을 접목을 해가지고 현재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바닥은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오 이론이란 찰스 헨리 다오라는 미국인이 개발한 이론이에요. 주식시장에 반복되는 추세와 패턴 논리와 사설 등을 사후 편집자들이 정리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찰스 헨리 다오는 어떤 인물이냐? 1882년에 에드워드 존스, 찰스 버거스트레스와 함께 다우존스라는 거를 기업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다우존스라는 기업은 다들 아실 거예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우존스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현재 미국 경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수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뉴스 보시면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우존스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 지수를 만든 인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죠. 다오 이론에는 6가지의 주요 원칙이 있어요. 제 1원칙, 평균치, 즉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한 악재 및 호재 소식은 이미 주식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원칙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과 동일해요. 옆에 뉴스를 보시면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스 보고 주식 매매 말라. 이 세계 최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조차도 뉴스를 보고 주식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2원칙, 시장은 3가지의 추세를 지니고 있다. 단기, 중기, 장기의 추세를 지니고 있고요. 단기는 몇 시간에서 한 달 이하의 몇 주, 즉 한 3주 정도가 되겠죠. 중기는 몇 주에서 몇 달, 장기는 몇 달에서 몇 년이고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이 원칙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장기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 중기 추세 모두 장기 추세 최고점을 능가하지 못하면 하락 국면이고, 중기 추세 최저점이 장기 추세의 최저점보다 높으면 상승 국면이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리는 걸 차트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게 있다고 봅시다. 우리는 이 추세를 장기 추세라고 불러보자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게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가 최고점을 넘지 못하면은 하락 국면이라고 했어요. 지금 주가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최고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이 차트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 장기 추세가 이 최고점이 여기에 있는데 현재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의 흐름이 다 모두 이 아래에 있다. 그렇다면 최고점을 넘지 못했고 장기 추세의 최저점도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반대로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장기 추세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추세의 최저점은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그쵸? 현재 주가는 이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예요? 아직 최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이 장기 추세의 최저점을 깨지 않고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가 이 장기 추세의 최저점보다 위에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직 상승 국면이 꺼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제 2원칙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 3원칙은요, 다오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 4원칙부터 볼게요. 제 4원칙, 평균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하나의 지수가 좋다고 시장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수가 좋아야 상승 국면으로 바라본다, 이 얘기고요. 제 5원칙, 거래량은 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 거래량을 통해 추세 반전이나
추세 지속이 유추 가능하고 이는 시장의 흐름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최고점을 찍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하락을 하면은 하락 추세의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으로 상승을 해줬다 하면은 상승 국면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6원칙. 한 번 시작된 추세는 오랜 기간 지속된다.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면 추세 도중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쉽게 추세가 바뀌지는 않는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3원칙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3원칙. 장기 추세는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에서 각각 세 가지의 국면을 갖는다. 강세 시장 세 가지 국면은 뭘까요? 첫 번째 매집,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과열이 있겠고요. 하락 시장의 세 가지 국면, 분산, 공포, 침체가 있겠습니다. 이 강세 시장과 하락 시장은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 흘러갑니다. 보시면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다시 매집, 상승, 과열처럼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강세 시장, 약세 시장 각각 세 가지 국면에서 일반인, 즉 개미라고 해봅시다. 이 개미와 전문가, 투자자겠죠? 그 다음에 이 투자 전략, 이 투자가 지금 어느 정도다, 이 전략이나 보고서 아니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관점에서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매집, 첫 번째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우리 대중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찐반일까? 이게 진짜 상승장일까? 전문가들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상승장이 확실하다. 투자 전략 또한 매수고요. 상승장에서는 아직 대중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있어요. 이거 기술적 반등일 거야. 얼마 안 가서 다시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 거야. 전문가들은 이때도 확신합니다. 상승 추세가 확실하다. 내가 팔 이유가 도저히 없다.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을 했으니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게 투자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은 과열 단계. 여기서는 개미들은 확신합니다. 진짜 상승장이구나. 우리 팬티까지 다 팔아가지고 집문서 팔아가지고 다 투자하자. 여기에 확신을 들고요. 전문가들은 공포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갈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요. 투자 전략은 여기서 매도를 무조건 하셔라. 매도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약세 시장 중에서 분산 국면에서 개미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거 단기 하락이야. 조정받는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와, 이거 진짜로 하락이 잘 안 빠지네? 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너무 무섭다. 라는 것이고요. 투자 전략 또한 분산 국면에서는 지속적인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포 단계. 이때도 개미들은 아직도 확신을 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빠질 만큼 빠졌어. 저점이다. 찐반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때도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분들 어떡하려고 그러지? 저분들 이제는 다 파셔야 되는데 큰일 날 텐데 이런 거고요. 투자 전략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으니 조금씩 분할하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요. 이 침체 단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대중들이 이제 공포에 휩싸입니다. 팬티까지 다 팔아가지고 집무서 다 팔아서 돈 다 넣어놨더니 마이너스 40%, 50%, 70%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공포에 휩싸이고요. 전문가들은 확신이 듭니다. 어떤 확신이냐? 지금이다. 이제 진짜 바닥이 나타났다. 투자 전략 또한 적극 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의 시장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장이 현재 강세 시장인지 약세 시장인지, 강세 시장, 약세 시장 어느 한 곳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그러면 어느 국면에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에 어떤 한 주식을 갖고 예를 들어 볼게요. 다우이론을 접목한 국내 코스피 우량주 S전자의 예시입니다. 이때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예요. 20년 3월이죠. 이때 매집이 발생합니다. 매집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상승 국면으로 들어옵니다. 매집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상승 국면에서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과열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63빌딩처럼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락 추세를 한번 보자고요. 분산 국면,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여기까지 천천히 내려오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때랑 비슷해요. 천천히 우상향, 천천히 우하향하죠.
그 다음에 공포 단계, 급격한 매도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렇게 급격한 매도가 안 나왔잖아요. 잠시 하락이 나왔어도 이만큼의 매도세는 붙질 않았거든요. 공포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매도세를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침체 단계예요. 침체 단계에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으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이를 접목해서 했을 때 이 주식이 이러한 똑같은 패턴을 갖고 똑같은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샀어요? 이 통계치를 보면요, 일반 투자자, 즉 개미분들은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8만원대에서 9만원대, 이때 4만원대에서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상승 국면에서도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과열 국면에서 많이들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이론을 접목을 해봤을 때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현재 세계 경제에는요, 먹구름이 끼어 있고 이 먹구름이 결국 비를 내리게 된다면 국내 경제에는 태풍급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산유국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기름을 추출하고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사와야 되고요. 곡물 또한 많이 들여와야 됩니다. 즉 자원이 없다라는 거죠. 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여태까지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게 된다는 건 경기가 침체된다는 소리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요, 소비가 둔화하고요. 그만큼 물건을 살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지를 못해요. 물건을 많이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수출이나 수입하는 물량 자체가 적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 산업인데 이 물량 자체가 작아지면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우 이론을 현재 주식시장에 대입해 보면 공포에서 침체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거나 이미 넘어간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침체 구간에서 저는 얼마나 더 이게 오래 있을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또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이며 어디가 저점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투자 시장에서 바닥이 어디인지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요, 신규 매수를 한다면 다른 투자자 대비 낮은 가격이 좋은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공포를 이겨내고 올바른 투자를 통해 다음 강세장을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닥은 언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바닥을 아는 사람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전문가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시점이 바닥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각종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차트 분석의 관점으로는요, 저점에 근접한 가격은 분명하지만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마다 다르겠지만은요, 우량주 기준으로 최소 10에서 15% 정도 더 추가 하락이 나오면 그때가 바닥일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 분석의 관점으로도 아직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래처럼 주관적인 전제 조건을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았고요. 향후 대외 경제가 어느 전제 조건에 더 가까운지 판단을 하고 투자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하락장이 끝나지는 않았기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손실 상태에 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근거를 찾고 확률을 높여가면서 내가 설정한 포트폴리오대로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되다 보면요, 결국 나중에 웃는 자는 우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 이번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7월이 가장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월 달에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요, FOMC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연준에서는 이번 FOMC 때 0.75%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하게 할 거예요.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서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고는 하지만은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시장에선 다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은, 왜 금리를 올리다 말지?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가?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것인가? 라는 불안감을 더 많이 만들고요.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냐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우리 심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요, 물가 하락이 이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준에서는요, 금리를 지속적으로 현재 강하게 올려서 현재 인플레이션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현재 물가가 잡히고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오더라도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번 달에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의 발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이 예상치와 실제 실적을 비교를 해가지고요. 하회하는지 부합하는지 상회하는지 이것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 또한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 만약에 밑으로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마시고요. 그냥 깡나기가 생각하는 바닥이 여기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요, 경제 분석을 통한 바닥의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곡물 가격 안정.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라든지 다른 나라의 곡물 수출 등이 있겠고요. 두 번째, 유가 하락입니다. 오펙 플러스 원유 증산 및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의 원유 수출 등이에요. 이란 택합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더라도 이 원유를 생산하는 설비가 매우 녹슬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입니다. 세 번째, 물가 상승세 둔화 및 뚜렷한 하락 추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8.6%입니다. 이것이 최소 7%대로는 하락을 해야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종료고요. 그 다음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또는 중립금리 유지입니다. 언제부터 2.5에서 3%대의 중립금리를 유지할지에 대한 정책이에요. 지금 연준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라도 적정한 중립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언제 1에서 2%대의 저금리로 다시 내려오느냐가 아니고요, 언제 중립금리로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하락 진정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부동산이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요, 달러 인덱스 하락 및 100 이하로 지속 유지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죠. 이것이 100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하루 이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주 동안 유지가 되어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바라볼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류난 및 공급망 해소가 있겠죠. 우리 현재 전 세계는 어떤 한 제품을 만들 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부품은 A라는 국가에서 사오고요. B라는 부품은 B라는 국가에서 사와서 이것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타격이 가하거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반대로 경제 분석을 통한 바닥이 아닐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쌀 가격 폭등. 두 번째로는요, 러시아 원유 보복이라든지 오펙 플러스 원유 증산 협의 실패 같은 것들이 있겠죠.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이 얘기하는 게 러시아 원유 수입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두자.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하더라도 이득을 못 보게 하자라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오히려 원유를 감산을 하거나 수출을 감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국가들이 엄청난 에너지난을 겪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소비 위축에 따른 단기간 내에 과도한 물가 하락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금리를 올려서 건전하게 물가 하락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물가 하락이 발생을 했다. 즉,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금리를 올린 게 경기 침체라는 독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 그래서 소비자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물가 하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즉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더라도 주식시장에는 굉장한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난다든지
새로운 전쟁이 양상이 되면은요, 우리 주식시장에는요, 우리 투자시장에는 또 하나의 하락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신흥국에서 자본이 이탈된다든지 아니면 일부 국가 외환 보유고 감소에 따른 디폴트 등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에서도 현재 이탈리아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운 나라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도미노처럼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한 국가가 쓰러지게 되면은요, 다음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미국 실업률 8% 이상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때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미국 경기는 현재 매우 튼튼하다. 우리가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기가 버텨줄 힘이 있다. 그리고 미국 실업률은 현재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려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실업률이 조금은 늘어나는 것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실업률이요, 현재 수준 대비 2배가 늘어나게 되면은 연준에서 예측은 실패를 한 겁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거든요. 8% 정도 2배로 뛴다. 그러면 미국 연준에서는 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측한 것은 5에서 6%의 실업률이었는데 8%로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무너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위협적인 신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는지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위험한 내용이에요. 이자 상환 불능에 따른 가계부채 폭발 및 서민경제 붕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은요, 이거에 발맞춰서 시중은행도 금리를 올려요. 우리는 그동안 저금리 시대 속에서 살았죠. 그리고 저금리 시대 속에서 적지 않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자도 내지 못하고 결국 원금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계부채가 폭발을 하게 되면서 서민경제가 붕괴가 되겠죠. 서민경제가 붕괴가 되면은요, 은행 또한 이자도 못 받고 원금 회수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2의 IMF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경제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는 바닥에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곳을 찾다 보면은 우리의 부는 쌓여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내용이 괜찮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요, 제가 재밌는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